아무리 보더라도 이건 정말 믿기 어려운 광경입니다. 여기 최근 한국 특집 방송을 취재하고 방송한 영국 프로듀서가 있습니다. 그녀는 최근 한국에 와서 이것을 보고 정말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합니다. 과연 그녀를 이렇게 충격에 빠뜨린 것은 무엇일까요?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한국을 사랑하게 될 줄 정말 몰랐어요. 아니, 사실 한국에 대해선 아는 게 거의 없었죠. 제 이름은 에밀리 톰슨이에요. 45년 동안 런던을 제 고향이라 여기며 살았죠. 저는 BBC에서 프로듀서로 일하면서 왕실 이야기는 물론 세계 뉴스를 다루는 프로그램을 제작했어요. 제 일을 사랑했지만 사실 좀 고지식했던 건 인정해요. 영국 문화가 최고라고만 생각했거든요. 우린 멋진 차 문화도 있고 독특한 유머도 있잖아요. 게다가 역사는 또 얼마나 대단해요. 전 세계가 영국 문화를 좋아하는 것 같아서 굳이 다른 나라를 배울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제가 크게 착각하고 있었더라고요. 이 모든 건 2015년에 시작됐어요. 제 남편 톰은 축구를 정말 좋아해요. 아시죠? 그 축구, 영국에선 사커라고 안 불러요. 톰은 어린 시절부터 토트넘 호스퍼 팬이었어요. 그런데 그해 토트넘에서 새로운 선수 한 명을 영입했어요. 한국에서 온 선수, 이름은 손흥민이었죠. 처음엔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어요. 사실 몇몇 사람들은 꽤 비아냥대기도 했죠. 그때 제가 톰과 함께 우리 동네 펍인 레드 라이언에서 톰의 친구들이 하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이건 그냥 홍보용일 뿐이야 하고 빌 아저씨가 맥주를 홀짝이며 투덜댔어요. 아시아에서 유니폼이나 팔아보려는 속셈이지. 프리미어리그에서 저 선수가 버틸 수 있을 리 없지. 사라가 눈을 굴리며 덧붙였어요. 저도 뭐라고 말하진 않았지만 그들 말에 동의했던 건 사실이에요. 솔직히 한국 축구에 대해 아는 게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손흥민이라는 선수, 그야말로 대단한 실력이었거든요. 빠르고 기술도 뛰어났으며 골도 기가 막히게 넣었어요. 매 경기마다 관중을 숨죽이게 만들었죠. 그리고 가장 좋았던 건 그가 항상 환하게 웃는 얼굴이었어요. 저는 어느새 토트넘 경기를 기다리며 손흥민을 보는 게 기대되기 시작했어요. 그에겐 뭔가 특별한 게 있었어요. 축구 실력만 뛰어난 게 아니라 정말로 좋은 사람이었거든요. 인터뷰에서도 항상 겸손하고 고마워하는 모습이었고 영어도 열심히 배우며 팀원들을 정말 챙겼어요. 어느새 저는 손흥민에 대해 더 알고 싶어졌어요. 그가 어디서 왔는지, 그의 가족은 어떤지, 그리고 한국은 어떤 곳인지 궁금해졌죠. 그때부터 다른 것들도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고향 거리를 걸어가다 보면 상점에서 나오는 흥겨운 음악이 들렸어요. 영어는 아니었지만 그동안 들어본 외국 음악과는 달랐죠. 상점 주인에게 이 음악이 뭐냐고 물어봤더니 그녀는 웃으며 아, 그거 K-팝이에요. 한국에서 온 음악이에요. 요즘 애들 사이에선 다들 미쳐있죠? 라고 말했어요. K-팝. 그전엔 들어본 적도 없었는데 이제는 온통 보이기 시작했어요. 청소년들이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완벽한 안무와 알록달록한 의상을 입은 뮤직비디오를 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음식도 있었죠. 우리 동네에 새로 생긴 식당이 있었는데 정통 한국 바비큐를 내세웠어요. 어느 날 톰과 함께 가보기로 했죠. 고기를 굽는 향기가 가득했고 테이블마다 젊은 사람들이 직접 고기를 구우며 흥분된 표정으로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이거 진짜 대박이야. 톰이 고기를 굽는 모습을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우리가 왜 이제야 이걸 먹어보는 거지? 저도 동의할 수밖에 없었죠. 그 맛은 그동안 경험해본 적 없는 맛이었어요. 맵고 달고 짭짤한 맛이 한데 어우러진 새로운 경험이었어요. 그리고 그 모든 분위기가 정말 사회적이었어요. 모두가 웃고 음식을 나누며 즐거워하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 맛있는 음식과 소주로 배부른 채 집으로 돌아오며 그동안 한국에 대해 얼마나 오판했는지 생각했어요. 이렇게 지구 반대편에 있는 나라를 전혀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이제는 그 문화가 저를 둘러싸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솔직히 부끄러웠어요. 제가 스스로를 잘 안다고 자부해왔는데 이렇게 무지했다니요. 하지만 그보다 더 큰 감정은 호기심이었어요. 이건 그냥 흥미 이상의 것이었죠. 한국에 대해 더 알고 싶다는 강한 욕구가 생겼어요. 그날 밤 저는 컴퓨터를 켜고 사우스 코리아를 검색했어요. 한국의 역사, 문화, 그리고 세계적인 성장에 대해 읽으면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건 단순한 관심이 아니었어요. 제 인생을 바꿔놓을 일이 시작된 거였죠. 그때는 전혀 몰랐어요. 그 구글 검색 한 번이 제 인생을 이렇게 바꿔놓을 줄은요. 저는 한국에 대해 딱히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저 뉴스에서 가끔 나오는 멀리 있는 나라 정도로만 여겼거든요. 그런데 준호가 토트넘의 스타 선수로 떠오르고 나서부터
런던 곳곳에서 한국과 관련된 것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고층 빌딩 사이를 걸어가고 있는데 가게에서 흘러나오는 노래가 귀에 꽂혔어요. 가사는 영어가 아니었지만 멜로디가 너무 경쾌해서 저도 모르게 발을 굴렀죠. 가게 안을 들여다보니 10대 아이들이 춤추고 노래를 따라 부르고 있었어요. 그 노래는 한국어였고 아이들은 한마디 한마디를 모두 외우고 있더라고요. 나중에 알게 된 건 그게 바로 K-팝이라는 한국의 대중음악이었어요. 그날 조금 더 걷다 보니 긴 줄이 늘어선 새로운 음식점이 눈에 띄었어요. 풍겨나오는 음식 냄새가 너무 매력적이어서 군침이 돌았죠. 간판을 보니 한국식 바비큐 집이었어요. 한국 음식을 한 번도 먹어본 적은 없지만 이렇게 인기가 많으니 저도 궁금해지더라고요. 평소 아침 커피를 사러 가는 카페에서도 변화가 보였어요. 대학생들 몇 명이 테이블에 둘러앉아 뭔가를 적고 있었는데 그들이 공부하는 건 흔한 과목이 아니었어요. 다들 영어와는 전혀 다른 기묘한 기호를 연습하고 있더라고요. 저를 보며 한 학생이 웃으며 말했어요. 저희 한국어 배우고 있어요. 이 모든 게 저를 생각하게 만들었어요. 어떻게 내가 이렇게 한국 문화를 놓치고 있었지? 그래서 집에 돌아와 검색창에 한국을 입력했어요. 그 결과에 깜짝 놀랐죠. 수많은 기사가 쏟아졌고 그 중에는 한류라는 단어도 있었어요. 한국의 영향력이 전 세계적으로 퍼지고 있었던 거예요. 런던뿐만이 아니었어요. BTS와 블랙핑크 같은 K-팝 그룹들도 알게 되었죠. 이들이 단순한 아이돌이 아니었어요. 웸블리 같은 거대한 스타디움을 매진시키고 있었어요. 예전에 웸블리에서 K-팝 콘서트가 열렸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그땐 관심을 두지 않았는데 지금은 그때 주목하지 않은 게 후회되더라고요. 더 깊이 파고들수록 한국 문화가 음악뿐만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한국 드라마도 넷플릭스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었어요. 인기 콘텐츠 코너에서 본 적이 있었지만 그냥 지나쳤었죠. 이제는 한 번쯤 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심지어 슈퍼마켓에서도 한국 제품이 점점 더 많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김치 같은 매콤한 발효 채소가 이제 국제식품 코너에 자리 잡고 있었고 우리 아들이 좋아하던 그 즉석 라면도 사실 한국 브랜드였더라고요. 읽으면 읽을수록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어요. 한국은 단순히 영향력을 키우고 있는 게 아니었어요. 이미 우리 주변에서 변화를 일으키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나는 왜 이런 흐름을 전혀 몰랐을까요? 저는 BBC 프로듀서로서 항상 흥미로운 주제를 찾고 있어요. 갑자기 제 앞에 딱 맞는 주제가 떠오른 거죠. 왜 영국 사람들이 한국을 사랑하고 있을까요? 한국 문화가 사람들, 특히 젊은 층에게 왜 이렇게 매력적일까요? 다음날 회사에 가서 이 주제를 다큐멘터리로 만들자고 제안했어요. 놀랍게도 모두가 좋아하더라고요. 평소에 회의적일 줄 알았던 동료들조차도요. 그날부터 바로 기획을 시작했어요. K-팝 팬들을 인터뷰하고 한국 음식점을 찾아가고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등 다양한 아이디어가 쏟아졌어요. 어쩌면 한국 셀럽이나 영국으로 진출한 한국 회사와의 인터뷰도 가능할지도 모르겠더라고요. 이 다큐멘터리를 준비하면서 오랜만에 정말 설레는 마음이 들었어요. 이번 다큐멘터리는 그저 또 하나의 작품이 아니었어요. 마치 제 눈앞에 있던 감춰진 세계를 발견하는 기분이었어요. 그날 밤 잠들기 전에 가게에서 들었던 그 K-팝 노래를 흥얼거리며 미소를 지었어요. 나도 한국어를 좀 배워볼까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다큐멘터리를 만들려면 적어도 안녕하세요 정도는 알아야 하지 않을까요? 이 다큐멘터리 프로젝트가 제 인생을 이렇게까지 바꿀 줄은 몰랐어요. 한국 문화로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고 어디로 나를 데려갈지 정말 기대돼요. 저는 한국 문화에 이렇게 매료될 줄 전혀 몰랐어요. 다큐멘터리 작업을 위해 연구를 더 깊이 파고들수록 이 작은 나라가 세계 무대에서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놀라웠거든요. 이제는 단순히 K-팝이나 한국 드라마에 관한 것만이 아니었어요. 한국의 영향력은 어디에나 있었고 저는 그 이유를 이해하고 싶었죠. 하루는 대학생들 그룹을 인터뷰하던 중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를 발견했어요. 바로 한글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저는 영어 알파벳을 당연하게 생각해왔죠. 그런데 한글에 대해 배우면서 정말 대단한 걸 알게 됐어요. 알고 계세요? 라고 환한 미소를 띤 에마라는 학생이 제게 말했어요. 한글은 누구나 읽고 쓸 수 있게 하려고 왕이 만든 거예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흥미를 느꼈죠. 에마는 15세기에 세종대왕이 한글을 쉽게 배울 수 있도록 설계했고 부유한 사람뿐만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도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려고 했다고 설명했어요. 600년이나 된 이 알파벳이 오늘날까지도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는 사실에 저는 정말 놀랐죠. 이런 영향을 직접 확인하고 싶어서 지역 한국어 수업을 찾아갔어요. 교실은 열기로 가득했어요.
학생들은 교재를 보며 발음을 연습하고 있었죠. 저는 열심히 노트에 글을 쓰고 있는 사라라는 여학생에게 다가갔어요. 어떻게 한국어를 배우게 되었나요? 제가 물었어요. 사라는 밝은 눈으로 웃으며 대답했어요. 처음엔 한국 드라마 때문이었어요. 그녀는 웃으면서 인정했어요. 자막 없이 캐릭터들이 하는 말을 이해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걸 넘어서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열렸어요. 저는 사라가 동네 카페에서 일하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어요. 그녀는 전형적인 언어학도는 아니었지만 한국 문화에 대한 열정이 그녀를 예상치 못한 여정으로 이끌었죠. 카페에 오는 한국 손님들과 친구가 되었어요. 그녀가 말했어요. 우리는 서로 언어를 연습해요. 언어를 배우는 게 사람들 간에 다리를 놓아주는 게 정말 놀라워요. 그녀와 다른 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중요한 걸 깨달았어요. 한국 문화는 단순히 엔터테인먼트나 트렌드에 그치지 않았어요. 사람들과의 연결에 관한 것이었죠. 이 사람들은 단순히 언어를 배우는 게 아니었어요. 그들은 대륙을 넘어 서로 다른 삶의 방식을 이해하려 하고 있었죠. 이 연결이라는 개념은 제가 가는 곳마다 계속 나타났어요. 저는 한국 음식이 그렇게 인기를 끌게 된 이유를 궁금해하며 런던의 한 한국 식당을 찾았어요. 식당 주인인 김 여사님은 따뜻한 미소로 저를 맞이해 주셨어요. 그녀가 뜨거운 비빔밥 한 그릇을 제 앞에 내주면서 음식이 문화를 나누는 방법이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한국에서는 단순히 배를 채우기 위해 먹지 않아요. 김 여사님이 말했어요. 우리는 경험을 나누고 관계를 맺기 위해 먹어요. 사람들이 한국 음식을 맛볼 때 그들은 단순히 맛을 느끼는 게 아니라 우리 문화의 한 조각을 경험하는 거예요. 저는 비빔밥을 한 입 먹으며 채소, 밥, 매운 고추장 소스의 조화를 음미했어요. 맛도 좋았지만 그 이상의 의미가 느껴졌어요. 마치 저도 더 큰 무언가에 참여하고 있는 기분이었어요. 조사를 계속하면서 저는 K-팝의 세계에 푹 빠져들기 시작했어요. 전에는 그저 흥겨운 노래 정도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왜 이렇게 세계적인 팬층이 형성되었는지 알고 싶었어요. K-팝 댄스 수업에 참여해 보았는데 팬들이 모여서 그들이 좋아하는 그룹의 복잡한 안무를 배우고 있었어요. 방 안의 에너지는 정말 대단했어요.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웃고 서로 격려하면서 움직였죠. 이건 단지 음악에 관한 게 아니에요. 한참 타자인 알렉스라는 10대가 수업이 끝난 후 숨을 헐떡이며 제게 말했어요. K-팝은 우리를 무언가의 일부인 것처럼 느끼게 해줘요. 아이돌들은 정말 열심히 일하고 우리에게도 최선을 다하도록 영감을 줘요. 점점 어떤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언어, 음식, 음악을 통해 한국 문화는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는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단순히 제품이나 엔터테인먼트를 소비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세계적인 커뮤니티의 일부로 참여하는 것이었죠. 하루의 인터뷰를 마무리하면서 저는 흥분을 감출 수 없었어요. 제가 찾아내고 있던 이야기는 상상 이상으로 커다란 것이었어요. 한국은 그저 지구 반대편에 있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사람들 간의 연결 방식을 재편하고 있는 문화적 현상이었죠. 그날 밤 저는 머릿속에 온갖 생각이 가득한 채 잠자리에 들었어요. 내일 저는 한국으로 직접 날아가요. 이 여정이 어떤 놀라움을 더 안겨줄지 궁금했어요. 진짜 모험은 이제 시작이었죠. 제가 한국에 올 줄은 상상도 못했는데 여기 제가 인천공항에 막 도착했어요. 뭔가 설명하기 힘든 에너지가 공기 속에 느껴졌어요. 서울로 들어가는 길에 차 창문에 얼굴을 바짝 대고 모든 것을 눈에 담아보려 했죠. 서울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 전혀 달랐어요. 사진으로 보긴 했지만 실제로 보니 그 사진들은 서울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한 것 같더라고요. 하늘을 찌를 듯한 높은 빌딩들이 해 질 무렵에 햇빛을 반사하고 있었는데 그 바로 옆에는 곡선 지붕과 화려한 색깔로 장식된 고궁들이 서 있었어요. 마치 과거와 미래가 지금 이 순간 서로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 같았죠. 첫 번째로 간 곳은 명동이었어요. 엄청나게 활기찬 쇼핑거리였는데 거리마다 사람들이 넘쳐나고 음악과 함께 길거리 음식 냄새가 가득했어요. 최신 유행 패션을 입고 가게를 오가는 젊은이들의 활기가 정말 전염성이 있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미소를 짓게 됐고 그 에너지에 휩쓸려 버렸어요. 이거 한번 먹어봐요. 제 가이드인 준혁이 작은 종이컵을 건넸어요. 그 안에는 빨간색의 기다란 떡이 들어있었어요. 떡볶이예요. 매운 떡볶이요. 한국에서 인기 많은 길거리 음식이에요. 한 입 베어 물었는데 매운맛이 바로 확 느껴졌어요. 매운맛이 나면서도 달콤하고 쫄깃쫄깃한 식감이 정말 좋았어요. 걷는 동안 준혁이는 한국식 프라이드 치킨, 붕어빵 같은 생선 모양의 팥이 들어간 빵, 그리고 회오리 감자라고 불리는 길게 꼬인 감자칩 같은 다양한 음식을 가리켜 주었어요. 다음 날 우리는 K-팝 기획사에 방문했어요. 건물이 엄청 컸고 전부 유리와 철로 지어졌더라고요.
안에서는 어린 연습생들이 거울이 달린 연습실에서 춤을 연습하고 있었어요. 그들의 헌신이 정말 대단했어요. 같은 동작을 수십 번 반복하면서 완벽하게 만들려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이 연습생들 중 다수가 여기서 몇 년씩 훈련을 받아요. 회사 관계자가 설명해줬어요. 춤, 노래, 심지어 언어까지 훈련해요. 경쟁이 아주 치열하죠. 런던에서 TV로 봤던 K-팝 스타들이 이제는 그들의 완벽한 무대 뒤에 이런 엄청난 노력들이 있다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그날 오후 우리는 경복궁에 갔어요. 거대한 입구를 지나 안으로 들어가니 마치 시간여행을 한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궁궐은 넓었고 아름답게 채색된 목조 건물들과 평화로운 정원이 있었어요. 한복을 입은 방문객들이 사진을 찍고 있는 모습을 지켜봤죠. 이 궁은 지어진 지 600년이 넘었어요. 준혁이 말했어요. 여기는 정말 많은 역사를 가진 장소예요. 수세기 전 이곳에서 왕과 왕비들이 이 길을 걸으며 한국의 미래를 결정지었다고 상상해보니 머리가 어지러울 정도였어요. 해가 지기 시작할 때쯤 우리는 남산타워로 향했어요. 케이블카를 타고 산 위로 올라가니 도시가 발 아래로 펼쳐졌어요. 정상에 도착하니 그 광경이 정말 장관이었어요. 사방으로 서울이 펼쳐져 있었고 점점 어두워지는 하늘 아래 수많은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저기 보세요. 준혁이 작은 자물쇠들이 가득 걸린 울타리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저게 사랑의 자물쇠예요. 연인들이 여기서 자물쇠를 걸고 관계의 행운을 기원해요. 저는 자물쇠에 적힌 메시지들을 읽어봤어요. 한국어, 영어, 중국어 등 다양한 언어로 쓰여 있었죠. 그때 문득 서울, 그리고 한국이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모여드는 곳이 되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마지막 날 우리는 전통 한옥을 방문했어요. 그곳 주인인 김 할머니는 우리를 초대해 차를 내주셨어요. 바닥에 방석을 깔고 앉아 할머니는 서울에서 자란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서울은 정말 많이 변했어요. 할머니는 추억이 깃든 눈빛으로 말했어요. 내가 어렸을 땐 저렇게 높은 건물들이 없었지. 그런데 지금은 봐봐요. 할머니의 말을 들으면서 아주 중요한 것을 깨달았어요. 아무리 많은 변화가 있어도 서울은 여전히 그 본질을 잃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따뜻함, 전통에 대한 존중, 그리고 혁신을 향한 열정은 여전히 변함없었어요. 짐을 싸면서 저는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서울을 떠나는 게 아쉽기도 했지만 동시에 배운 것들을 고향 사람들과 나누고 싶은 설렘도 있었어요. 이 도시와 이 나라는 정말 많은 것을 담고 있었어요. 단지 K-팝이나 한국 드라마만이 아니라 회복력, 창의성, 그리고 과거를 존중하면서도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힘이었죠. 서울은 저를 변화시켰어요. 제가 거의 모르던 세상에 눈을 뜨게 해줬죠. 집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 오르면서 하나는 확실했어요. 이번이 마지막 한국 방문이 아니라고요. 제 여행은 단순히 새로운 문화를 탐험하는 것에 그치지 않았어요. 남한과 북한을 가르는 경계, DMZ에 서 있었던 그 순간이 제게 큰 충격을 줬죠. 그곳에 서서 몇 발자국만 떨어진 곳에 가족과 미래가 갈라진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다고 생각하니 등골이 오싹해졌어요. 그곳은 단순한 관광지가 아니었어요.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과 희망을 안겨준 곳이었죠. 남한 병사들이 진지한 표정으로 경계를 지키고 있는 모습이 보였고 반대편에서는 북한 병사들도 똑같이 주시하고 있었어요. 그곳의 공기는 마치 말로 하지 않은 수많은 이야기가 가득한 것 같았어요. 그때 만난 가이드 민수 씨는 할아버지가 전쟁 중에 북에서 내려오셨다고 하더군요. 그는 할아버지는 늘 고향을 다시 보길 원하셨지만 결국 그러지 못하셨어요. 그래도 그 희망이 할아버지를 버티게 해주셨죠 라며 눈물을 글썽였어요. 그 순간 저는 한국 사람들의 회복력이 어떤 의미인지 깨닫기 시작했어요. 남한의 역사는 식민 지배, 전쟁, 그리고 분단의 아픔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그런 시련 속에서도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더 강해지기 위해 노력했어요. 이런 정신은 제가 한국에서 가는 곳마다 느낄 수 있었어요. 서울에 있는 성수동이라는 동네를 방문했을 때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낡은 공업지역이었던 이곳이 활기로 가득 찬 모습에 감동했어요. 낡은 구두 공장이 멋진 카페와 예술 갤러리로 변해 있었고 젊은 창업가들이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며 이 지역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고 있었어요. 그중 한 명인 지은 씨는 오래된 창고에 빵집을 열었는데 우리 조부모님은 전쟁 때 모든 것을 잃으셨지만 살아있으면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항상 말씀하셨어요. 그 정신을 제 일에도 담으려고 해요 라고 말했어요. 저는 한국 사람들이 그들의 고통스러운 역사를 어떻게 미래를 위한 동력으로 삼았는지 보고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어요.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오히려 그 경험을 발판 삼아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었죠.
이 회복력은 전쟁 같은 큰 사건에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었어요. 일상에서도 느낄 수 있었죠. 도서관에서 밤늦게까지 공부하는 학생들을 봤을 때가 기억에 남아요. 제가 한 학생에게 왜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냐고 물었더니 그 학생은 웃으며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왔으니 저는 우리가 더 멀리 갈 수 있도록 돕고 싶어요 라고 했어요. 한국의 성공은 우연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수십 년간의 노력, 혁신, 그리고 깊은 공동체 의식에서 비롯된 결과였어요. 한국 사람들은 엄청난 도전을 마주했지만 그 도전이 그들을 무너지게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들을 더 열심히 일하게 만들고 더 큰 꿈을 꾸게 만들었죠. 부산의 전통시장을 걸어다니며 느낀 것도 그런 부분이었어요. 시장에 가득한 생선과 매운 음식 냄새, 상인들이 손님을 부르는 활기찬 목소리들이 가득했죠. 한 할머니가 싱싱한 사과를 건네며 한번 먹어봐요. 한국 사과예요. 아주 달아요 라고 하셨어요. 그 친절한 행동이 한국에서 배운 따뜻함과 환대의 본질을 보여준다고 생각했어요.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한국 사람들은 그들의 따뜻함을 잃지 않았고 언제나 다른 사람을 환영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서울에서의 마지막 밤, 남산타워 전망대에서 반짝이는 도시를 내려다보았어요. 그 광경은 숨이 멎을 정도로 아름다웠죠. 끝없이 펼쳐진 고층 빌딩들은 한국이 얼마나 멀리 왔는지를 보여줬고 그 사이로 보이는 전통 궁궐과 사찰의 지붕들은 과거와 미래가 어떻게 조화를 이루고 있는지를 상징하는 것 같았어요. 이 모든 것을 보면서 한국의 회복력이 단지 감동적이라는 것을 넘어서 전 세계가 배워야 할 교훈이라고 느꼈어요.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닥쳐도 희망은 항상 있다는 것, 그리고 노력과 결단력만 있으면 어떤 도전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요. 한국을 떠나며 제 마음은 존경과 새로운 생각들로 가득 찼어요. 런던으로 돌아가면 제 도시와 세상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게 될 것 같아요. 이제 한국의 회복력은 단순히 제 다큐멘터리의 한 이야기가 아니라 제 삶을 바꾼 이야기로 남게 될 거예요. 런던으로 돌아오니까 모든 게 다르게 느껴졌어요. 평생 봐왔던 이 도시가 갑자기 너무 평범하게 느껴지는 거 있죠. 서울에서 만난 사람들, 그들의 에너지와 따뜻함, 그리고 도시 곳곳에서 봤던 새로움과 전통이 섞인 그 모습들이 계속 떠오르더라고요. 출근 첫날 책상에 앉아서 컴퓨터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경험한 모든 걸 표현할 수 있을까? 한국에서 느꼈던 그 마법 같은 순간들을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게 만들 수 있을까? 고민이 됐어요. 일단 간단한 것부터 시작하기로 했어요. 팀에게 이메일을 쓰기 시작했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 다큐멘터리에 해야 할 일이 많은데 먼저 개인적인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어요. 이번 여행은 저에게 큰 변화를 줬어요.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배우러 갔는데 그 과정에서 제 자신에 대해서도 많이 배웠어요. 그리고 우리가 다 함께하는 이 글로벌한 세상의 의미를 깨달았어요. 여러분과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메일을 보내고 나니 설레는 마음이 들었어요. 이제 이 다큐멘터리는 단순한 프로젝트가 아니었거든요. 이건 제 사명이었어요. 그 후 몇 주 동안 한국에서 찍은 영상들을 편집하는데 온 힘을 쏟았어요. 인터뷰 하나하나, 거리에서 담은 순간들, 한국에서 만난 모든 사람들이 다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그들의 이야기를 제대로 전달하고 싶었어요. 어느 날 지연이라는 젊은 CEO와의 인터뷰를 다시 보는데 그녀가 한 말이 다시금 제 마음을 울리더라고요. 한국에는 정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건 영어로 완벽하게 번역되진 않지만 사람들 간의 깊은 연결, 따뜻한 마음을 의미해요. 이건 우리가 우리 문화를 통해 나누고자 하는 것이에요. 정, 그거였어요. 한국에서 제가 느꼈던 그 감동, 그것이 바로 정이었어요. 그건 단지 멋진 건물이나 맛있는 음식, 매력적인 음악 때문이 아니었어요. 그 모든 것에 깃든 사람들 간의 연결과 배려였어요. 이 정을 우리 다큐멘터리의 중심 테마로 삼기로 했어요. 이 한국의 독특한 개념이 어떻게 K-팝, K-드라마, 그리고 한국의 뷰티 제품들을 통해 전 세계로 퍼지고 있는지를 탐구하려고 했죠. 다큐멘터리를 만들면서 저도 조금씩 변해가고 있었어요. 저녁마다 한국 드라마를 보며 웃고 울고 한국어도 조금씩 배워보기 시작했어요. 발음이 엉망이었지만요. 어느 주말에는 남편을 끌고 런던의 한국 음식점에 갔어요. 자리에 앉아보니 여행 중에 봤던 음식들이 눈에 익더라고요. 비빔밥을 시키면서 남편에게 재료를 다 섞어야 맛있다고 설명해줬어요. 당신, 한국에 정말 반했구나? 남편이 제 열정을 보며 웃으며 말했어요. 조금 부끄러웠지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내가 정말 새로운 세상을 발견한 것 같아. 그리고 그걸 모두에게 알려주고 싶어. 우리는 식사하면서 한국에서 만난 사람들, 아름다운 궁궐과 활기찬 시장,
그리고 DMZ에서 느꼈던 역사적인 무게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리고 정이라는 그 따뜻한 연결의 개념에 대해서도 말했죠. 아직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그 의미를 계속해서 탐구하고 있었어요. 알잖아. 이번 여행 전까지만 해도 나는 세상에 대해 내가 알아야 할 것들을 다 안다고 생각했어. 내 작은 세상 속에 너무나도 편안했거든. 그런데 이제는 내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놓치고 있었는지 깨달았어. 남편이 제 손을 꼭 잡아주며 말했어요. 그게 진짜 이야기일지도 몰라. 단순히 한국에 관한 게 아니라 새로운 경험과 문화를 받아들이는 거 말이야. 역시 남편이 맞았어요. 다큐멘터리를 만들면서 깨달은 건 이건 단지 한국을 보여주는 게 아니었어요. 사람들에게 국경을 넘어서 새로운 세상에 대해 호기심을 가지라고 권하는 것이었죠. 다큐멘터리가 완성되었을 때 저는 긴장되었어요. 사람들이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이해할 수 있을까? 한국에 대해 제가 느낀 그 연결감을 그들도 느낄 수 있을까? 시사회 날 극장 뒤에서 관객들의 반응을 지켜봤어요. 웃음이 터지는 순간도 있었고 진지한 장면에서는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들도 있었죠. 영화가 끝나고 나서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졌을 때 정말 감동이었어요. 상영 후에 사람들은 저에게 다가와서 눈을 반짝이며 이야기했어요. 한국이 이렇게 매력적인 줄은 몰랐어요. 꼭 가보고 싶어요 라며 흥분한 모습이었죠. 어떤 젊은 남성은 약간 수줍어하며 저에게 다가와서 말했어요. 저기 다큐멘터리를 보고 나니까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졌어요. 혹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사람들에게 한국 드라마 추천도 해주고 한국 음식점도 추천해주면서 마음속에 따뜻한 감정이 차올랐어요. 이게 바로 정이구나 생각했어요. 이 연결, 문화와 경험을 나누는 이 과정이 한국에서 느꼈던 그 정이었고 이제 제가 그것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는 거였죠.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 처음 토트넘 경기에서 손흥민이라는 선수를 발견했을 때가 생각났어요. 단순한 호기심에서 시작된 그 여정이 제게 이렇게 큰 세상을 열어줄 줄은 상상도 못했거든요. 핸드폰을 들어 한국어 학습 앱을 열었어요. 안녕하세요를 연습하면서 제 발음에 스스로 웃음이 터졌어요. 갈 길은 멀지만 이 여정이 너무 기대됐어요. 한국은 저를 변화시켰고 더 큰 세상과 연결되게 만들어줬어요. 이제는 제가 그 경험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눌 차례였어요. 잠에 들기 전 스스로 다짐했어요. 이번이 한국에 대한 탐험의 끝이 아니라고요. 이건 이제 시작일 뿐이에요.